도연은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이른 시각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손에 든 얇은 서류 봉투를 몇 번이고 쥐었다 폈다 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해온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묻혀 있었죠.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간판들과 인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여러 번 떠올렸습니다. 버스는 복잡한 도심을 오래 헤맨 끝에 목적지에서 새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고 때문인지 도로가 꽉 막혀버렸다며 운전기사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도연은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심의 아침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건널목 앞에는 등교하는 학생들, 출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 짐을 실은 택배 기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서류 봉투를 가슴팍에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시계로 향했고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어린 소년으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인물이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년은 양손으로 어딘가를 꽉 움켜쥔 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급해 보였고 신호가 아직 바뀌지 않은 횡단보도 가장자리까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도연은 잠시 의아해하며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을 모자로 감춘 채 바삐 움직이는 모습은 언뜻 보면 무언가를 피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 신호등은 여전히 붉은색이었고 보행자들은 줄을 지어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주위를 둘러보지 않은 채 그대로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은 그 순간 도로 끝에서 빠르게 돌진해 오는 트럭을 포착했습니다. 트럭은 정지선을 지나치며 급하게 우회전을 시작했고 도로에 서 있던 몇몇 시민들은 급히 뒤로 몸을 물렸습니다. 트럭의 속도는 명백히 정상적인 회전 속도가 아니었기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트럭과 소년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트럭은 바로 옆까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빠르게 손을 뻗어 소년의 팔을 붙잡은 뒤 강하게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보도 가장자리로 굴러떨어지듯 밀려났습니다. 단단한 바닥에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트럭은 급정거하려 했지만 제동이 늦어보도석 일부를 들이받으며 멈춰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거나 급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두 사람에게 달려왔고 다른 사람들은 트럭 운전자를 향해 항의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도연은 머리에 충격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소년은 놀란 듯 그의 옆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둘이 빠른 속도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밀치다시피 하며 소년에게 도착했고 소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소년을 감싸며 보이지 않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 남성은 귀에 대고 있던 무전기에 짧게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다른 남성은 소년에게 괜찮은지 확인하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보호자의 모습이 아니라 명확히 훈련된 경호 인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그 장면을 희미한 시야로 바라보며 자신이 단순한 위험 상황을 넘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도연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도연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 뒤 들것을 준비하며 부상 정도를 체크했습니다. 도연은 힘겹게 눈을 뜨려 했지만 머리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만 짙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 듯한 소리가 멀리서 간신히 들렸습니다. 주변은 어수선했고 사람들은 입을 막은 채 충격에 휩싸여 서 있었습니다. 몇몇 목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며 트럭 운전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도 도착해 운전자에게 다가가 음주 여부와 사고 원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경호원들은 소년을 재빨리 차량으로 이동시키며 주변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소년은 끝까지 정체를 보이지 않으려는 듯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도연은 들것에 실리는 순간 마지막으로 어렴풋하게 보도 끝에 서 있는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멈춰서서 도연을 바라보고 있는 듯 했지만 그의 표정은 모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담담하게 서 있던 소년은 경호원의 안내로 다시 차량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연은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감각을 느끼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빠르게 장비를 정리하며 병원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급차 안으로 이동되는 동안 도연의 머리는 뒤로 젖혀졌고 구급대원은 계속 그에게 말을 걸어 의식 반응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도심의 소음이 닫힌 공간 안으로 희미하게만 스며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산소 마스크를 고정하며 도연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차량은 사이렌을 울리며 복잡한 도심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이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자신이 왜 그 소년을 구하려 뛰어들었는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해 직진했고 도연의 몸은 흔들리는 차체 안에서 미약하게 들썩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해소되지 않은 긴장과 충격이 남아 있었고 서류 봉투는 길가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해온 면접 일정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감지한 마지막 감각은 차가운 금속 바닥의 진동과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아침의 교차로는 점차 원래의 소음으로 돌아갔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조금 전 벌어진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을 실은 구급차는 교차로를 벗어나며 아침 햇살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도연이 실려왔을 때 의료진은 신속하게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의식 저하가 있는 만큼 CT 촬영과 기본 검사를 먼저 시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도연의 낙상 충격 부위를 의료진에게 상세히 전달했고 그는 천천히 침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 안은 아침부터 많은 환자로 북적였지만 도연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병원 출입문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빠르게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고 이들의 움직임은 일반 방문자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은 정장의 무리를 경호팀으로 인식하고 긴장한 듯 행동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도연의 머리 충격 부위에 큰 출혈이나 골절은 없지만 뇌진탕 증세가 있어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를 일반 병실이 아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1인실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병실 이동 직전 경호팀으로 보이는 인물 2명이 의료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도연의 안전을 위해 VIP 병실로 옮겨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의료진은 당황했지만 조용히 협의한 뒤 병원의 상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윽고 병원장은 직접 응급실로 내려와 상황을 확인한 뒤 VIP 병실 배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급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금 뒤 도연은 침대째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그의 침대 옆으로 경호팀이 자연스럽게 벽을 치듯 서서 밖의 시선과 접촉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미 도연이 단순 환자가 아니라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죠. 도연은 잠시 눈을 떴지만 눈앞이 흐릿하게 흔들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료진의 목소리와 적막한 발소리를 섞어 듣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감겼습니다. VIP 병동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복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경호팀 책임자,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경호팀에 막혀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복도 끝에서 끊임없이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경호팀은 기자들에게 접근 금지 라인을 만들고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출입 통제를 진행했지만 언론의 취재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K그룹 홍보실 직원 2명이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황이 언론에 크게 노출되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논의를 벌였습니다. 홍보실장은 기자에게 사고 경위나 환자의 신원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도연이 머물 병실 주변을 살피며 언론의 접근 가능성을 파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VIP 병실층 전체의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교통사고 담당 형사 2명은 응급실에서 확보된 기록을 확인한 뒤 경호팀과 병원장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고 트럭 운전자의 음주 여부 검사 결과와 차량 블랙박스 자료를 함께 전달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병원 측에 도연의 의식이 돌아오면 간단한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경호팀은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되 진술 시 보안팀도 입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경호 인력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사건 배경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VIP 병실 안에서 도연은 의식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희미한 빛 아래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자 약한 통증이 밀려왔고 환자 모니터의 규칙적인 알람음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의료진은 도연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왜 이렇게 큰 병실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가운을 바라보며 자신이 분명 사고 현장에서 실려왔다는 사실만 어렴풋하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경호원의 소란, 언론의 플래시, VIP 병동 배정 같은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 소녀는 괜찮았을까 하는 생각만 어렴풋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복도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은 내부 무전으로 본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했고 언론의 동선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홍보실 직원들은 병원 입구에서 기자들을 떼어내기 위해 병원 측과 조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소년을 구한 시민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기사를 내보내며 화면 속 한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트럭 앞으로 몸을 던지는 도연의 모습이 그대로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SNS에 올린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되며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도연의 신원 파악을 시도했고 그의 SNS와 가족 정보까지 얕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보실은 불필요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병원과 협력했습니다. 잠시 뒤 도연이 병실에서 눈을 완전히 뜬 것을 확인한 담당 의사는 간단한 설명을 위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문 앞에서는 경호팀장과 병원장 그리고 K그룹 홍보실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도연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상황에 당황했지만 아직 말할 힘이 충분하지 않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윽고 병실 문 밖에서는 새로운 무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인물이 병원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경호팀의 움직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도에 대기하던 사람들은 그 인물의 등장에 대비해 질서를 정리했습니다. 도연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병원과 외부 인력들은 갑작스러운 긴장 속에 정렬했으며 VIP 병실층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순간 도연은 아직 모르는 커다란 변화의 전조가 복도에 들이운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의료기기 소리와 희미하게 울리는 복도 소리만 들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VIP 병동 복도가 갑자기 조용해진 순간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K그룹 회장 하진우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비서실 직원들과 추가 경호 인력이 줄지어 따라붙어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고 기자들은 병동 입구에서 회장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경호팀의 제지로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병실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는 병원장에게 짧은 인사를 건넨 뒤 도연의 상태 보고를 간단히 들었습니다. 의료진은 도연이 큰 부상은 없으나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회장의 질문에 차분히 답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 뒤 곧바로 홍보실장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홍보실장은 이미 긴장한 얼굴로 회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언론 대응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즉시 병원 1층에서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홍보실장은 대기 중인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몇 명의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계단과 엘리베이터 주변을 분주히 움직이며 발표 장소를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병동의 공기는 묵직해졌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회장의 방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고 몸은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는 소리를 들었지만 의미를 잡아내기엔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잠시 뒤 회장은 병동 입구를 떠나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홍보실 직원들이 기자들을 통제하며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회장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조용한 분위기가 잠시 이어졌고 다시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회장이 천천히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제 발생한 사고로 한 명의 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 소년을 구했다고 먼저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은 빠르게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회장의 발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간 회장은 그 소년이 사실은 자신의 딸이라고 밝혔습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큰 웅성거림으로 출렁였습니다. 하진우 회장은 어린 딸이 신분을 감추고 외출하던 중 사고에 휘말렸고 그 자리에서 도연이 몸을 던져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질문을 쏟아냈지만 회장은 추가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딸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구해준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와 딸의 상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보실은 회장의 발표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다른 장소로 유도하며 로비의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발표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해진 아이가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으로만 알려졌던 존재가 사실은 여장을 한 여학생이었다는 점 또한 대중의 관심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기자들은 이를 속보로 내보내기 위해 서둘러 휴대폰과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편 VIP 병동에서는 경호팀이 급히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회장의 발표 직후 병원 주변 경호 인력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경호원들은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관계자 외에는 VIP 병동 출입을 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팀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이동 동선과 통제 지점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병원 근처 특별 대기실에서는 할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벗고 긴 머리를 정리하며 자신의 경호원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경호원은 회장이 공식 발표를 진행했음을 알려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사고 순간이 계속 떠올라 가볍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가 상당히 다쳤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홍보실 내부에서는 발표 이후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 팀은 도연을 영웅으로 미는 방향을 제안했지만 다른 팀은 사생활 침해, 문제와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홍보실장 역시 성급한 대응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분간 도연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사건의 원인 규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경찰 수사팀도 사건의 흐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트럭의 속도, 운전자의 진술, 그리고 주변 CCTV 정보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우회전할 때 과속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오토바이 한 대의 움직임이 의심스럽다는 초기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수사팀장은 VIP 병동 경호팀과 자료 공유를 논의하며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연은 병실 안에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시야가 또렷해지자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병실은 지나치게 넓고 조용해 익숙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모니터, 천장 조명, 그리고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경호원의 그림자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용한 병실과 대비되게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도연은 희미하게 들리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를 고요한 틈 사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고 의료진이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의료진은 도연이 회복 중임을 확인하고 병실의 안전 확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밖에서 다시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홍보실 직원 중 한 명이 도연에게 간단한 안내를 전달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는 경호팀의 허락을 얻은 뒤 병실 문을 조심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은 도연에게 지금 그의 신분이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당분간 외부 접촉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도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자신이 왜 VIP 병실에 있는지, 왜 경호 인력까지 동원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직원이 떠난 뒤 도연은 병원 창문 너머로 멀리 방송 중계차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병원의 하루는 이미 비상체제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알아채지 못한 사이 그의 이름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병실에서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는 또다시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경호팀장은 소리 낮춘 목소리로 몇 명에게 지시를 내렸고 병실 앞에는 새로운 경비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입문 옆에 서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잠시 뒤 조용한 발소리가 VIP 병실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병실 안으로 낯익은 모습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진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구해준 사람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바로 병실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등장에 의료진과 경호원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도연은 회장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회장은 손짓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무리하지 말게. 도연은 회장의 말에 다시 자리에 기대며 숨을 정리했습니다.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도연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냉정해 보였지만 눈빛 속에는 분명한 감사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의 존재감에 압도된 듯 잠시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고 경위를 간단히 들은 뒤 도연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그날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네. 도연은 당황스러운 듯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회장은 그를 배려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사고 당시 기억을 조금만 들려줄 수 있겠나? 도연은 자신의 기억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상황, 갑자기 뛰어들던 소년의 모습, 그리고 다가오던 트럭을 본 순간의 판단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는 도연의 행동이 단순히 본능적 용기가 아니라 침착한 판단과 빠른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괜찮습니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회장은 짧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잘 회복 중이네. 자네 덕분이야.
그 말에 도연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때 경호팀장이 회장에게 무언가를 귀속말로 전했습니다. 회장은 짧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을 주고 다시 도연을 향해 앉음새를 고쳤습니다. 그의 말투는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되겠나? 자네 차였다고 들었네. 도연은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면 협조하겠습니다. 그의 협조적인 태도는 회장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보안팀 직원이 병실 문 앞에서 허락을 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연의 차량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본체와 복제된 메모리 카드를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장은 자료를 간단히 확인한 뒤 보안팀에게 정밀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도연에게 면접 무산에 대한 사과를 먼저 건넸습니다. 자네 면접 일정이 이번 일로 엉망이 된 것 같아 미안하네. 책임을 느끼고 있네. 도연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마침 우리 회사 보안 감사팀에서 젊고 판단력 있는 인재를 찾고 있네. 회장의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원한다면 정식 채용을 검토해 보려고 하네. 도연은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자신의 미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에 회장은 도연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천천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네. 충분히 생각하게. 그의 진심 어린 말투는 위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도연을 배려하는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회장이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검정 모자를 벗은 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그녀가 어제 본 소년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할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회장의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놀란 마음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은 딸을 바라본 뒤 잠시 생각하더니 도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이야기하고 오도록 하게. 나는 밖에 있겠네. 회장은 경호팀과 함께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인은 도연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침대 앞에 멈춰선 할인은 작게 숨을 들이쉰 뒤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자신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의아해하자 할인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떨어뜨린 건데 혹시 찾으실까 해서요. 종이봉투 안에는 도연의 서류 봉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봉투가 다시 돌아온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이 모든 상황이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 밖에서는 회장과 경호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마지막으로 가볍게 인사를 한 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병실에는 조용한 공기만 흘렀습니다.
도연은 침대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태어난 지 이틀 후 K그룹 본사 보안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비상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센터 안에서는 보안 분석가와 감찰 요원들이 동시에 여러 화면을 확인하며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장은 보안팀의 블랙박스 분석을 최우선으로 지시했고 분석팀은 도연의 차량에서 회수한 데이터 해석을 밤새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럭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우회전 패턴과 다르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머리 회전 각도와 제동 속도를 비교한 전문가들은 외부 신호 간섭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보안센터장 이도훈 팀장은 추가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자료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본사 11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내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회장, 보안팀장, 감사팀장, 인사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고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안팀장은 사고 발생 전후의 차량 위치 정보와 주변 CCTV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트럭이 우회전 직전 갑자기 속도를 올린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움직이며 이상 동작 구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사팀장은 사전에 오토바이가 해당 지역을 3번 이상 정찰하듯 지나간 흔적이 CCTV에 남아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사고가 단순한 교통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건가? 회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감사팀장은 몇몇 직원의 행동이 사고 직전 수상하게 포착됐다고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한 직원은 할인의 외출 일정이 기록된 내부 시스템을 여러 번 들여다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 직원이 접근할 이유가 없는 자료였습니다. 감사팀장은 해당 직원의 컴퓨터 접근 기록을 추가 분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즉시 조사하라. 고 단호히 명령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감정은 배제되어 있었지만 사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도연은 본사보안센터의 한 사무실에서 따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이 그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도연에게 영상을 이해하기 쉬운 화면으로 보여주며 일부 구간에 대한 기억을 물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본 장면과 분석 자료를 대조하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럭이 이상하게 빠르게 다가왔다는 느낌을 정확한 타이밍으로 재현했습니다. 도연의 진술은 보안팀 분석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의도된 접근이었다는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보안팀장은 도연의 협조에 감사하며 조사 과정이 진행 중임을 안내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역할이 예상치 못하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지만 협조를 흔쾌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하리는 본사 내 별도 공간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호팀장과 함께 향후 일정과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 들으며 자신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경호팀은 앞으로 할인의 개인 동선을 이중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할인은 자신이 외출한 이유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였다는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경호팀장은 그녀의 말을 이해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외출 관리가 엄격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센터에서는 한층 더 심각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 뒤에서 움직이던 오토바이가 GPS 신호를 차단하고 외부 장치를 통해 차량 제어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보안센터를 놀라게 했고 즉시 경찰에 공유되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추적한 끝에 소유주를 특정했습니다. 그는 과거 K그룹 협력업체에서 근무했으나 최근 해고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해당 인물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노트북, 무전기, 그리고 차량 통신 방해 장비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장비들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기술 분석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발견된 메모장에는 K그룹 직원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내부 시스템 접근 기록이 남아있던 직원들과 일치했습니다. 경찰과 보안팀은 두 사건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사에서는 다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감사팀은 내부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고 회장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회의실을 가득 채운 침묵은 사건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팀은 내부 정보가 어떻게 외부로 넘어갔는지 분석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자료에는 직원 아이디 도용 흔적, 시스템 로그인 시간 조작 의심 정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보안센터 한쪽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공한 블랙박스가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을 보안팀 직원에게서 들었습니다. 도연은 사고 순간의 공포를 떠올리며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사건에 예상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보안센터로 회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회장은 도연에게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의 협조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웠네.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어 회장은 보안팀에게 조사 강화를 지시하고 외부 전문가까지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안팀은 즉시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고 내부 협력자 색출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토바이 소유주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경쟁사 임원과의 수상한 메시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할인의 동선과 시간표가 정리된 문서가 휴대폰 메모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내부 유출자가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곧 내부 공모자로 지목된 K그룹 직원 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계좌 입금 내역이 증거로 제시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고 할인의 외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해당 직원에 대한 즉각 해임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인사팀에게 보안 강화와 인사 시스템 점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조직 개편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본사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하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경호팀이 건물 내부를 순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직 전체가 일종의 충격 상태에 있었고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연은 본사 로비를 지나며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사고 피해자나 구조자가 아니라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어버렸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금씩 자신의 미래와 이 사건 사이의 연결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K그룹 보안센터는 더욱 철저한 감시 속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진실은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K그룹 보안센터에서는 새벽부터 다시 자료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넘겨준 오토바이 소유주의 초기 진술이 허점투성이었기 때문에 보안팀과 경찰 기술 분석팀은 긴밀하게 협력해 그의 장비와 통신 기록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분석 담당 직원은 그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삭제 파일을 확인하며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안에는 트럭 기종별 제어 시스템 정보, 차량 신호 간섭 장치 사용법, 그리고 도심 지역 CCTV 사각지대 목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범행 수준을 뛰어넘는 조직적 접근이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보안센터장은 즉시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회장은 예정된 회의를 미루고 사건을 우선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편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오토바이 소유주가 묵묵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받은 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소유주는 처음엔 침묵했지만 통신 기록이 모두 확보되었다는 말을 듣자 어깨를 크게 떨었습니다. 그는 결국 경쟁사 직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라며 윗선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형사는 그의 진술을 정리하면서 추가 관련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그 시각 K그룹 감사팀은 내부 직원 어 씨가 남긴 자료를 역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어 씨의 이메일과 회사 메신저 기록을 살펴보던 직원은 수상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할인의 외출 일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정황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은 해당 메시지를 프린트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자료를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부 배신자가 있었다는 말이지. 그의 말은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압박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회장은 경찰과 함께 사건 브리핑을 위한 단독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경찰 수사팀장이 오토바이 소유주와 어 씨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두 사람이 외부 인물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닌 계획적 접근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더 큰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이번 일이 단순히 딸의 안전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보안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당시 보안센터 근처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안팀 요청에 따라 추가 진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의 기억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보안팀 직원이 들어와 그에게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트럭 뒤편에서 움직이던 오토바이가 사고 직전 신호를 쏘는 듯한 장면이 정지 상태로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도연에게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연히 구조한 사건이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핵심 증거 제공자라는 사실에 조금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해결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작게 자리했습니다. 잠시 뒤 경찰 수사팀장이 도연을 직접 만나러 들어왔습니다. 팀장은 도연의 협조에 감사하며 당신 진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도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도울 수 있어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블랙박스 영상이 여러 정황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큰 사건의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에 다시금 놀랐습니다. 한편 하리는 별도 공간에서 회장의 비서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이후 벌어진 일들을 조심스레 듣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모든 진술과 분석 결과가 정리되면 할인도 공식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사고 이후 감정적으로 흔들린 모습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할인이 조용히 말하자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잘못은 외부에 있고 내부 배신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할인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순간 도연이 자신을 밀어준 장면을 떠올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감사의 감정이 뒤섞여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본사 상황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감사팀과 보안팀은 내부 자료 추적을 계속했고 경찰은 외부 공모자를 특정하기 위해 계좌 추적과 통신 분석을 병행했습니다. 경찰의 통신 분석 결과 오토바이 소유주와 어 씨가 한 창고에서 만난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상자 하나를 교환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차량 간섭 장치가 들어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보안센터는 이 자료를 확보한 뒤 즉시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장은 자료를 받은 뒤 사건이 더 이상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외부 법적 대응과 동시에 내부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도연을 본사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했네. 정말 고맙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별말씀을요. 라고 답했습니다. 회장은 그에게 향후 회사가 취할 조치와 보안 강화 계획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다시 한번 그에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네. 진지하게 생각해주게.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었지만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정리되어 가는 듯 보였지만 사건의 본질은 이제야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조직적인 계획, 외부 공모자, 내부 배신자까지 얽힌 복잡한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K그룹 본사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고 경찰과 보안팀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K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경찰, 보안팀, 감사팀이 한자리에 모여 사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소유주와 내부 공모자 어 씨의 진술을 정리하고 두 사람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진행했다는 증거를 탁자 위에 정리했습니다. 보안팀은 차량 제어 장치의 작동 방식과 사고 당시 기록을 분석해 자료를 정리했고 감사팀은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세 팀의 자료는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고 사건의 실체는
거의 완성된 퍼즐처럼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팀원의 보고를 순차적으로 들었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정리해가며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주는 경쟁사 직원으로부터 장비와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부 공모자 어 씨는 외출 정보를 유출했고 두 사람은 하루 전 창고에서 장비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모든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감사팀 직원이 정리된 문서를 회장 앞에 두었습니다. 사고계획 동선과 은닉협력 흐름도라고 적힌 문서에는 모든 이동과 통신 기록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료를 천천히 훑어보며 중요한 부분마다 손가락을 올려 표시했습니다. 그는 잠시 자료를 내려놓고 주변의 팀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사건의 큰 틀은 완성되었군. 회장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경찰팀장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법적 조치는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도연은 본사 내 대기실에서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긴 흐름을 제공한 블랙박스와 자신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모든 과정에 연루된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듯 조용히 서류 봉투를 손에 쥐었다가 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회장님이 곧 뵙자고 하십니다. 도연은 작게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서 회장은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 덕분에 사건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말 고맙네. 도연은 손을 모으고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작은 일이 큰 결과를 만들 때도 있지. 그는 이어 도연에게 문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문서에는 보안감사팀 정식 채용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서를 보고 잠시 놀란 듯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동안 여러 번의 면접을 보며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 과정에서 좌절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를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의 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은 따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네. 선택은 자네가 하는 거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고 이후로 한참 동안 외출이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받고 있었고 오늘도 경호원들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지나 도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였지만 표정에는 뭔가 담담한 결심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할인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듯 몸을 곧게 세우며 안녕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께 들었어요. 정말 많은 일을 도와주셨다고요. 도연은 손을 모으며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잠깐 나가 있겠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둘은 잠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하리는 도연을 조심스레 바라보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고 더 죄송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마음속의 감정이 정리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쓴 편지예요. 감사 인사를 말로 하는 게 쉽지 않아서요. 도연은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기는 불편함보다는 차분함과 따뜻함이 더 많았습니다. 하리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도연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린의 표정은 조용히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회장이 복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배려하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모든 전말을 발표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주는 경쟁사와 연결된 사실이 확인돼 구속되었고 내부 공모자 어씨 역시 배임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경찰은 경쟁사 임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며 사건의 완전한 마무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시각 K그룹 보안센터에서는 내부 인력을 정비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내부 시스템 점검과 보안 교육을 새롭게 구축했으며 앞으로 더 강력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본사 건물 안에서는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는 분위기였다면 건물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취재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건물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용히 귀가했고 서류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 안에 담긴 편지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하며 조심스레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건은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지만 도연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층 빌딩 사이로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밝은 빛은 출근길 인파 위로 내려앉으며 도심을 차분하게 비추고 있었고 K그룹 본사 앞에도 직원들이 삼삼오오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문 옆에는 보안 게이트가 새롭게 교체되어 반짝이고 있었고 경비 인력은 달라진 근무 절차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그가 정식 직원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출입증을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 회장에게 정식 채용을 제안받고 고민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가족과 상의하고 스스로 여러 번 생각한 끝에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연처럼 시작된 사건의 끝에서 내려놓은 첫 번째 확실한 결정이었습니다. 도연은 게이트 앞에 출입증을 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요원은 그를 향해 반갑게 인사했고 도연도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그의 손에는 지난밤에 읽은 할인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말,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짧은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도연에게 조용한 용기와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보안 감사팀 사무실이 있는 층이 나왔습니다.
사무실은 정돈된 분위기였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모니터를 확인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도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은 아주 간단했지만 도연에게는 큰 격려처럼 들렸습니다. 사무실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은 최근 강화된 보안 절차와 진단 시스템을 도연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장비와 프로그램은 모두 사건 이후 빠르게 도입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를 보며 도연은 사건이 회사 내부를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팀장은 도연에게 개인 업무 책상을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팀장이 미리 준비해둔 메모장과 사원증 케이스, 그리고 환영 메시지가 적힌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처음 보는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부담감보다 시작에 대한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 팀장은 도연에게 간단한 일을 배정했습니다. 최근 도입된 감사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도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하나씩 천천히 기능을 눌러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그는 천천히 익숙해질 의지가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팀장은 도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같이 식사합시다. 도연은 감사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구내식당은 직원들로 붐볐지만 분위기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회장이 복도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향하던 중 도연을 보자 걸음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나? 도연은 조금 긴장한 목소리로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회장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하게. 자네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 순간 도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은 다시 회의실로 향했고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후 업무에 몰두하던 중 도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정을 마친 뒤 잠시 시간을 내어 보낸 듯 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 축하해요. 도연은 짧은 문장을 천천히 읽은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읽고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할인 씨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K그룹 본사 건물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다음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확신에 차 있었고 마음은 사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갈 무렵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서 버스와 택시가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그 풍경은 며칠 전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 아침과 닮아 있었지만 오늘의 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우연에 휘말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업무를 마친 그는 정문을 통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그의 머리를 스쳤지만 걸음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고쳐 메고 자신이 지나왔던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말과 함께 도연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시는 저녁 불빛으로 환하게 물들었고 그의 발걸음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이 길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품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